사실 미국에서도 원자력은 거의 뭐 사양 산업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쪽에서 꺼버린 원전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급한 거죠. AI 때문에 전기 없는데 껐던 원전도 다시 살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구면이시다고? 네네. 알고 보니 구면이었죠. 알고 보니 구면이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비슷해요. 이효석이고 김효식 팀장님이시고. 혹시 그냥 개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원래 그 KT비증권에서 조선기계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19년에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이효석 대표님이 그때는 운용사 매니저셔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하러 갔었죠. 그렇군요. 그때 인연이 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흔히 이제 보면은 기계, 뭐 이쪽 분야, 조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딱딱하고. 중무장대였던 이런 섹터들을 담당하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쵸. 재미없는 산업이었으니까요. 재미없는 산업이면 괜찮은데 재미없는 산업인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야 부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줄다가 요즘에는 정말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많이 안 남아 계세요. 네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기계, 전력기기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늘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업계를 보면은 여전히 여의도에 그런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되게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김효식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민수아 대표님이 저희 영상에 나와주셔가지고 소개해 주신 게 그때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AI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작 AI 회사들은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인공지능 하는데 진짜 수혜주는 알고 보니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분들의 뉴스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전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뉴스를 좀 접하신 분들이 요새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1년이 안 됐어요. 뭐 국제에너지기구나 뭐 EIA나 각종 이제 기업들에서 AI와 전력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연구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해 1월에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 추이 및 전망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IEA네요. 그죠? 네,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보시면 2022년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460테라와트아워,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2%를 차지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게 2026년에는 620에서 1050테라와트아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중간값인 835테라와트아워 기준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6% 이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난다고 본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자, 이게 그 테라와트 아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이게 460 테라와트 아워 이거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기가 한 수백 테라와트 아워 정도 수백 되죠. 테라와트? 네, 보통 국가별 이제 전력 소모량을 테라와트 아워 단위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력을 다 합쳐보면 거기 한 2% 정도 되는 네, 맞습니다. 수준인데 2026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지금 한 2년 남은 거 아닌가요?
그쵸, 앞으로 2년 한 2년 남았는데 남았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네, 맞습니다.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건 작년 10월에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네. 큰 이제 전력기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재미난 연구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숫자만 따온 건데 보시면 2023년부터 28년까지 요 지난 남색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인데 23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보시면 전통 데이터 센터는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거의 뭐 한 80, 한 4배가량 된다고 본 거예요. 아하. 이 연구가 10월 달에 발표됐다고 되어 작년 있는데 10월입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려면은 그 전부터 연구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나왔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아마 챗 GPT 3.5였을 때일 것 같은데. 3.5랑 이제 작년 3월에 본격 출시한 GPT-4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나온 요즘에 거겠죠. 요즘에 최근 나온 것까지 업데이트 되면 이게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더 드네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한 4배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을 비추어서 이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 이제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차트를 따왔는데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을 보시면 2022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미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한 4.5% 정도 되거든요. 네네. 26년에는 이게 6%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유럽이 한 3% 후반에서 5% 초반까지 이제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1점 몇 프로 이렇게 비중 증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 네. 뭐 거점 4.5에서 5.5 뭐 그 뭐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비중의 약간의 비중 차이가 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AI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니죠. 사실 네.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되면 이제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인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돼요. 데이터 센터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제 2030년에는 이 비중이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건 전기차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AI가 무섭게 따라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기차는 이럴 줄 알았는데 AI가 그쵸. 갑자기 나오면서 AI가 데이터 센터가 훅 치고 들어온 거네요. 너희만 전기 많이 먹는 게 아니다. 우리 무시하지 나도 마라. 있다. 네, 이런 이렇게 식이네요. 탁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전 세계 발전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1985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은 연평균 2.9% 성장했거든요. 근데 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3.6%. 그리고 2030년부터 40년까지는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30년부터 더 늘어나는 이유가 또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점점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네, 글로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력 소모량 증가율은 오히려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전기차랑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에너지의 일종인 네,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살아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인구들이 그냥 뭐만 움직이기만 하면 에너지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여기로 오실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그때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어딘가에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무슨 뭐 위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에너지일 수 있는 거죠. 화력 에너지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썼던 에너지 말고 전기로 바꾸자라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바꾸자라는 것 때문에 인구가 늘고 그런 거랑 경제 성장이랑 관계없이 전기의 사용량이나 전기의 수요는 전력의 수요는 이런 식으로 점점 가속화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전 세계를 보여줘서 한 미국만 한번 따로 미국만요? 떼어서 볼게요. 네. 미국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 보시는 왼쪽 차트는 그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그냥 캡처를 떠온 건데요. 네. 이게 1950년부터 22년까지 미국 내 발전량을 나타낸 것인데 어허. 보시면 2009년 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한번 꺾이고 계속 그냥 횡보했어요. 그래서 아. 2009년에서 2022년 미국 발전량 증가율은 연평균 0.5%밖에 안 됐거든요. 진짜 성장률이 낮았어요. 근데 네. 앞서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 비중이 22년에 4% 중반이었다가 26년에 6% 수준으로 1%포인트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아하. 0.5%밖에 성장 안 한다는 데서 단일 섹터가 1%포인트 이상 이렇게 확 커지면 이게 전력 섹터에서는 큰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어허. 이것 때문에 전력망이 과부하가 되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옆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네. 총 사용되는 발전량은 그냥 그대로인 네, 거라는 거죠. 네, 발전량 거의 뭐 변화가 없었는데 뭐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서만도 뭐 1%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부스팅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한 수요 증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발전량은 보시면 미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대부분 이제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은 풍력, 특히 풍력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풍력이 녹색이고 네. 태양광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앞서 차트에서 보시면 석탄 발전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많이 줄었네요. 네, 2009년 이후에 석탄 발전량이 줄었는데 대신에 가스, 셰일 혁명 때문에 가스 네. 발전량이 늘어났고 여기 뉴클리어는 계속 비중을 유지했고 여기 녹색이 리뉴어블 에너지인데 리뉴어블 에너지도 많이 커졌죠. 비중이 좀 커졌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발전량 비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전 세계 발전원에서 어떤 형태의 발전이 가장 메인이 될 거냐 보시면 풍력이 제일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엔 태양광이고 기타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조금 있고 원자력이 생각보다 비중을 많이 유지하거든요. 원자력이 기저발전으로서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비중을 유지하고 여기 보라색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라색이 가스예요. 가스. 가스에다 탄소 포집기 단계 또 이제 비중을 유지한다. 그래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메인이 되는 가운데 원자력하고 가스가 기저발전으로서 밑에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걸 보면 2000년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석탄과 가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대다수였죠. 이거는 205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질 걸로 가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석탄은 사실 가망이 없고요. 왜냐하면 석탄은 오염물질 배출이 너무 많아서 뭐 탄소 포집기, 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거 달아도 해도 안 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가스는 그래도 포집기 같은 거 달면 적당한 가격에 탄소를 제거할 수 있어서 가스까지는 살아남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늘어나는 걸 보면 풍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만만치 않게 늘어날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는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만들자 이런 네, 이야기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AI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왜 전기를 많이 먹냐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다른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는 이 인공지능 학습을 하려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학습량 자체가 많다 보니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처리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도 많이 먹게 됩니다. AI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쭉 보면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발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데 안 그래도 전기차 때문에 많을 줄 알았는데 AI 때문에 또 많아지네? 네.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거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요새 생각은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면 네. 그렇다고 AI를 전기 많이 먹는다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미래 산업인데. 네. 그럼 혹시 잘못해서 뭐 다른 데서 전기 절약한다고 전기차가 뭐 감속 정책을 편다거나 약간 그러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도 조금 되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디론가 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뚫을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줄일 건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가긴 네.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중과 부적이면 뭐 하나 조금 줄여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전기차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슬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AI로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이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하는데 테슬라 주가는 뭐 신원치 않고 이런 게 또 다 연결선상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발전하는 거, 송배전 전력기기,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발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방금 보여드린 차트에서와 같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메인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아직 높다 보니까 아하. 많은 분들이 좀 편견을 갖고 계세요. 이게 정말로 되는 거냐, 그렇죠. 경제성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차트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2009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신규 발전소, 새로 지어지는 발전소 기준의 발전 단가를 나타낸 건데 가장 밑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온쇼어 윈드, 육상풍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이제 포토볼테이크,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그 다음으로 저렴하고 또 영국 같은 데는 해상풍력도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오랫동안 해와서. 해상풍력도 몇몇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저렴한데 반면에 콜, 석탄이나 가스, 그리고 뉴클리어 이런 경우는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의아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원자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이 더 저렴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소 기준이 아니고 네. 이미 지어져 있는 발전소 기준이거든요. 아, 이게 우리나라 원전도 사실 3, 40년 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전 단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감가상각비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 원전들은 감가상각비가 다 끝났어요. 보통 20년 동안 반영하고 거의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게 맞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거는 한 기준으로 최소 10조 이상 들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와, 이것도 좀 특이한 사실이네요. 이게 발전소 원자력 지으면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이게 발전 단가 하면서 여기 이 그림을 보니까 LCOE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저거는 무슨 뜻이에요? 뭐 LCOE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발전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은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초기 건설 비용이나 뭐 이자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연료 비용,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해체하거나 그런 전반적인 비용을 다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대충 그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네. 말고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다 따져봐서 네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연료 비용만 따질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 같은 그렇지. 것도 고려해야 투자 많이 되고. 하면 안 되는 네, 거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파란색은 육상 풍력이 가장 저렴한 국가들을 파란색으로 나타낸 아. 거고요. 노란색은 이제 태양광이 제일 저렴한 국가들을 나타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이 제일 저렴해요. 그런데 중국조차도 육상 풍력이 더 저렴합니다. 풍력 쪽이 저렴하네요. 네, 풍력이 사실 이게 까놓고 생각해보면 거대한 철강 구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때려 짓듯이 철강 구조물들이 이렇게 짓는 거라서 그 철강 구조물 가격이 막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면 풍력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바람개비 큰 거 저기 네, 제주도 가면 맞습니다. 많은 거 그거 네. 딱 꽂아 놓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건 밤에도 돌아가서 가동률이 꽤 높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괜찮게 나오죠. 이게 지역별로 특징이 어디는 파란색이고 어디는 노란색이고 보니까 태양광이 더 싼 데도 있고 풍력이 더 맞습니다. 싼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네. 그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마 중국산 태양광 모델 값싸게 많이 수입해서 또 호주는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조량이 좋고 그래서 여기는 또 태양광이 잘 되는 그렇군요. 국가이죠. 네. 그럼 이제 풍력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올해 풍력 산업이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주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의 풍력 터빈 회사가 중국 회사 빼고 크게 한 4개 있거든요. 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독일의 노르덱스 이 4개 업체 합치면 중국 시장 제외하고 점유율이 87%거든요. 이 업체들 신규 수주를 보시면 2019년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내리 계속 수주가 감소하다가 2023년에 한 50% 정도 수주가 반등했거든요. 작년이네요. 네. 불과 작년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 발주 나오고 나서 설치하는 데까지 육상 풍력은 한 1년 이상 걸리고 해상 풍력은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 수주가 늘어났다는 거는 올해 한 중반 정도부터 육상 풍력은 설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9년 이후에 수주가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해보시면 2020년에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안 좋았으니까 그때는 익스큐즈가 됐는데 21년에도 감소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대표님 그 미국의 BBB 법안 기억하시나요? BBB. 네, 빌드백 베러. 맞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네, 더 좋은 거죠? 미국을 만들자 그 그렇죠. 정책이었는데
그게 원래는 21년에 통과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되고 결국에는 22년 8월에 IRA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됐거든요. 아하. 이게 중요한 정책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발주가 계속 밀린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22년 8월에 IRA 통과되고 나서 23년에 밀린 발주가 쫙 나온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금리나 아니면은 막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영향도 그 정도 있긴 있습니다. 했겠지만 정책이 언제 통과되느냐,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중요했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하반기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작년에는 실제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면은 덴마크 베스타스랑 독일의 지멘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느는 규모는 보니까. 네, 그런데 저 업체들도 수주를 따보니까 미국 육상 폭력이 많아요. 회사는 덴마크랑 독일 회사인데 덴마크랑 독일 미국에서 회사지만 이제, 예, 수혜를 미국에서 받는 거죠. 쥐 너네만 해먹지 마라. 우리도 한다 하면서 미국 육상 폭력 수주를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미국의 이제 풍력 설치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23년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수주가 23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24, 25, 26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여담이지만 트럼프 때 보시면 트럼프 때가 17년에서 20년까지잖아요. 네. 이때 보시면 트럼프 1년 차에 7기가와트였거든요. 미국 풍력이. 근데 2020년에 17기가와트였어요. 와, 2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은 그렇네요. 네, 현실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늘색 그림은 미국 풍력의 연간 신규 설치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피크를 찍고 쭉 내려와서 2023년이 바닥이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기 시작하네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떨어질수록 턴어라운드 할 때 이게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늘색 말고 보라색도 있는데 이게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색은 이제 미국의 해상 풍력을 말한 건데요. 25년 전부터 이제 준공되는 게 좀 많아지기 시작해서 2030년쯤 되면 이제 미국 해상 풍력도 좀 많이 개화가 될 겁니다. 미국은 사실 유럽보다 해상 풍력을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도 높고 그래서 막 구설수가 많은데 뭐 영국 같이 2010년대 초반부터 해상 풍력을 세게 드라이브 건 데는 처음에는 발전 단가가 높았지만 최근 영국은 해상 풍력 단가가 원자력 단가보다 더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해상 풍력도 처음엔 힘들어도 규모의 경제가 쌓이면 좀 발전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태양광, 풍력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풍력은 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태양광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미국 태양광을 볼 때는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미국 태양광 시장은 그 유틸리티 태양광, 그러니까 발전소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이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용하고 이런 상업용 빌딩에 올리는 태양광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틸리티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데 이 퍼스트 솔라는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에서 한 6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발전소 생각하면 발전소급 대규모 단지입니다. 대규모 단지. 네. 그래서 이 업체 그 수주 잔고 보시면 이 업체들이 22년 말에 폭증해요. 왜냐 IRA가 22년 8월에 통과됐으니까 네. 바로 폭증해서 23년 3분기 말에는 82기가와트까지 이제 수주 잔고가 쭉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설치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연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거든요. 보시면 태양광은 발주 나오고 나서 설치하는 데까지 빠르면 한 6개월이면 돼요. 풍력보다는 좀 짧죠. 풍력은 어느 정도 돼요? 풍력은 빨라야 육상 풍력이 한 1년 이상 걸리고요. 발주부터 설치까지. 태양광은 유틸리티 태양광도 빨리 설치하면 한 6개월 만에도 발주 나오고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은 턴어라운드가 먼저 시작됐어요. 2023년에 보면 이건 아직 확정치는 아니긴 한데 23년에 여기 유틸리티 태양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IRA 통과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설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퍼스트 솔라의 주가도 23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4년, 25년 계속 이제 플러스 성장 나오긴 하는데 22에서 23년 넘어갈 때보다는 좀 성장률이 줄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 모듈 가격도 조금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업체 중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트럼프 재임 기간 한번 보실까요? 네. 17에서 20년까지 보시면 18년에 소폭 역성장하고 계속 이제 플러스 성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1월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하고 인버터에 30%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 야 중국산 태양광 모듈 막으면 우리 설치량 급감한다 이렇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그 과실을 미국 업체들이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인버터에도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인버터 업체가 두 개 있거든요. 인페이지랑 솔라엣지 있는데 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미국 지역 매출액이 2017년 때보다 3.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3.2 배요? 매출이 이익은 뭐 훨씬 많이 증가했고 주가도 한 10배 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성장 나오는 구간에서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 업체를 차단해버리면 미국 현지 업체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업체가 그 과실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페이지랑 솔라 엣지 뭐 이런 회사가 인버터 회사라고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인버터는 뭐고 저 퍼스트 솔라가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하는 성격이 좀 달라서 당시와 지금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인페이지랑 솔라 엣지 같은 건 태양광 인버터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요. 태양광 발전은 그 패널에서 직류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력망은 대부분 교류란 말이죠. 아하. 근데 직류 발전된 전기를 교류에 바로 못 쏴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직류 전기를 변환해서 교류망에서 쏴주는 게 인버터라는 제품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직류 교류 이런 거 있잖아요. 직류 교류에 그런 좀 그때 잘 공부 안 해가지고 좀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류 교류 중요해요. 근데 이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페이지랑 솔라 엣지라는 회사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 역할을 해주는 중국 업체한테 관세를 많이 때리니까 이 업체들이 수주가 급증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특히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를 잘하는 데들인데 그쪽에서 수혜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은 퍼스트 솔라는 뭐 하는 회사예요?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국산 태양광 모듈, 폴리실리콘 모듈이 엄청 나오는데 그 가격이 막 쭉쭉 떨어지는데 미국 너무나도 업체라고 큰 디플레이 압력이냐. 사실 그 폴리실리콘 모듈은 중국이 한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퍼스트 솔라는 폴리실리콘 기반 모듈이 아니에요. 얘는 제품이 약간 다른데 그 카드뮴 텔루라이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서 사실 중국 폴리실리콘의 영향이 덜합니다. 그쪽에 영향을 덜 받는데 이 카드뮴 텔루라이드 모듈이 폴리실리콘 모듈보다 전력 변환 효율은 약간 낮긴 한데 그만큼 가격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약간 전력 효율 떨어져도 싸게 많이 깔면 발전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트 솔라 모듈 가격도 조금 빠지긴 해요. 근데 폴리실리콘 모듈이 확 빠질 때 퍼스트 솔라 모듈은 조금씩밖에 안 빠져가지고 여전히 얘는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게 폴리실리콘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거의 뭐 반독점 독과점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야 폴리실리콘 만드는데 보니까 저거 어려운 애들 저 애들 데리고 인권 문제 생기고 힘들게 애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옐런 장관이 그냥 혼내주겠다 이번에 가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네요. 2017년, 18년 얘기하시면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에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좋아졌다. 이번에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얼핏 듭니다. 네, 그래서 IRA 발표 이후에 뭐 퍼스트 솔라나 하나솔루션 같은 비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의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 물량이 올해부터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사실 중국산 모듈을 막 엄청 의지해야 될 필요가 적어지는 거예요, 점차. 올해 6월에 예상되는 게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을 지어서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우회 수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 바로 나가는 건 아직도 관세가 매겨져 있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들은 지금 관세를 안 매기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는 다시 매길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퍼스트 솔라 같은 비중국계 업체들의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바로 가려니까 또 혼나니까 동남아 뒤에 숨어서 살짝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힌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비중국계 업체들 캐파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조차 이제 좀 필요 없어지는 구간에 들어선 거죠.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 둘 중에 어떤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태양광은 사실 퍼스트 솔라만 좋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페이지랑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도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가 비중이 큰데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금리에 워낙 민감해서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이게 수요가 확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엔 주택 거래량도 낮아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태양광 업체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개선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양광 섹터에서는 사실 퍼스트 솔라나 아니면 뭐 유틸리티 태양광 기자재 만드는 몇몇 업체들만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풍력은 작년까지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중반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이기 때문에 적자였다 서프라이즈가 나는 구간에서 또 서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풍력의 잠재력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제일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런 단어가 이게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이건데 이게 또 오랫동안 막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턴어 오랜만이잖아요. 한 그죠? 3년 가까이 적자내다가 올해부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미국 유상 풍력도 제대로 흑자 나오는데 연간 흑자 나오는데 하면 사실 설레죠. 작년까지는 그렇죠. 적자였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놓고 보면 풍력, 태양광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팀장님의 생각은 약간 좀 풍력으로 약간 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태양광은 사실 미국만 이렇게 자립이 되고 있지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산에 의존하는데 풍력 체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도 유럽이고 중국산 기자재를 거의 안 써도 돼요. 이미 그렇군요. 탈중국이 가능한 섹터가 풍력이라 네. 정치적으로도 사실 풍력이 좀 더 편안한 게 있죠. 그러면 태양광 풍력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전기의 부족 사태를 놓고 보면은 아이고 이거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다 중요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SMR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뭐 SMR이나 ESS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 ESS 신규 설치량 추이랑 전망을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보시면 2023년, 24년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ESS 설치량이 증가하는데 재생에너지가 커지다 보면 풍력 같은 경우는 밤에도 좀 돌아가지만 태양광은 사실 해지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밤에도 전기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ESS에 이제 저장해놨다가 써야 되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 설치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3, 24년 크게 성장했고 25년 이후에도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ESS도 추가로 달려가면 비용이잖아요. 네. 특히 태양광 단지에 많이 연결하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원자력에 대한 각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미국에서도 원자력은 거의 뭐 사양 산업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발전소 기준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 건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업체는 미국 최대의 원전 사업자고 2024년 발전량에서 65%가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주가 차트는 뒤에서 보여드리고 얘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고 싶으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태양광은 밤에는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원전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원자력 발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23년 9월 이건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23년 9월에 미국 IRA 법안 내에 원자로들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가 새로 생겼거든요. 생산량 메가와트 아워당 15달러를 지급하는 생산세액 공제가 2024년 올해죠. 올해 초부터 2032년까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파란색이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고 요 노란색이 S&P 500 지수이고 요 맨 아래 있는 게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 미국의 발전 사업자인데 풍력 태양광 많은 그 업체 있잖아요. 이 넥스테라 에너지는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에 대한 리레이팅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미 그렇네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거냐? 사실 그거는 좀 회의적이고요. 네네. 신규 원전 건설이 폭증한다기보다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착공 추이를 나타낸 건데 여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보면
요 회색 막대들이 프랑스, 미국 등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착공으로 나타낸 건데 선진국의 원전은 대부분 요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원자로가 설계 수명이 40년이거든요. 40년. 근데 요때 지어졌다고 하면 이미 70 더하기 40 하면은 2010년이네요. 네, 이미 201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설계 수명 다 돼가지고 꺼버리거나 수명 연장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2020년대 중반 정도 가면 이 설계 수명 도래하는 것들이 확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꺼버리는 것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근데 23년 9월에 IRA에 원전 세액 공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들어서 미국 쪽에서 꺼버리는 원전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급한 거죠. AI 때문에 전기 없는데 껐던 원전도 다시 살려야겠다. 야,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 미국 정부가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네요. 돈을 빌려주고 이미 세액 공제까지 만들어줬는데 돈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 원전 끄려고 그러니까 끄지 마라 끄지 마. 나 지금 전기 없다 이런 거네요. 끄면 큰일 나. 너네 끄면 석탄하고 가스 더 돌려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신규 원전은 발전 단가가 높지만 수명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부품 몇 개만 바꾸어서 가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품 교체하면 20년에서 40년 정도로 더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신규 원전 발전 단가가 뭐 예컨대 100이라고 하면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한 거는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규 원전보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발전 단가가 절반 수준인 거죠. 부품 조금 교체한 걸로는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나 가스만큼이나 저렴하게 계속 생산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이제 새로운 그 발전소 원전으로 하면은 새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래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면 그거는 사실 이렇게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죠. 그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여담이지만 근데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40년, 50년 되면 원전을 끌려고 했었던 이유나 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안 끄고 써도 되냐? 이건 마치 이제 집이야 뭐 한 40년 된 집도 살다 보면 뭐 아니 무너지지만 않으면 뭐 또 이렇게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사실 뭐 노후 원전 중에 뭐 부품에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몇몇 부품들만 교체하면 사실 20-30년 더 돌리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 그렇죠. 방폐장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처음에 지을 때 원자력 발전소 내에 그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용량이 처음부터 40년간 하겠어라고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40년 지나서 40년 더 돌릴게 하면 거의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별도의 방폐장을 어딘가에 새로 지어야 돼요. 쓰레기통이 다 꽉 찬 거죠. 쓰레기통 꽉 찼으니까 별도 쓰레기통을 어딘가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방폐장 건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게 비용적인 문제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50명이 안 돼요. UN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50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몇 명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530명인가 그렇습니다. 10배네요. 10배가 넘죠. 그 말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방패장 건설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거든요. 한국, 일본, 대만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방패장 건설하기가 빡빡해서 수명 연장하기가 힘들지만 미국, 뭐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넓고 국토가 넓잖아요. 그래서 방패장 어딘가에 그 정부 땅에다 짓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넓은 나라들에서는 방패장 건설이 쉽기 때문에 그렇구나. 원전 수명 연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쉽진 않죠. 그렇다고 뭐 바다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제 AI도 그렇고 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력 기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변압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력 기기는 또 뭐야? 아니, 전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변압기는 또 왜 필요한 건데? 이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전력기기로 하면 뭐 대표적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같은 이제 전력을 조절해주는 장치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네.
이 전력기기가 사실 데이터가 돈지는 한 1, 2년 됐는데 최근에 또 좀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죠. 아, 뭐예요?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뉴스는 저희 애증의 얼굴이죠. 일론 머스크. 일론 네.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2월 말에 그 보쉬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뭐 이제 뭐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는 전기차 만들 때 반도체가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2025년에는 전기랑 변압기가 부족해서 힘들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보급되는 속도가 엄청 많아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전기랑 변압기가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힘들고 전기차도 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부족한데 그 중에서 특히 스텝 다운 볼티지 트랜스포머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변압기는 크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할 때는 고전압으로 해야 멀리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가 발전소 단에서는 들어가고 이제 중간 변전소에서 그 가정이나 뭐 공장으로 할 때는 전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스텝 다운 볼티지 전압을 낮춰주는 배전 변압기가 필요한데 모든 종류의 변압기가 다 부족하지만 특히 배전 변압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일론 머스크까지 나와서 변압기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배경은 뭘까? 가장 이제 직관적인 차트는 US 센서스 뷰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통계청이죠. 거기서 네. 그냥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 미국 지역 내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199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따놓은 거예요. 보시면 30년 내 최고점을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딱 봐도 기울기가 뭐 굉장히 빠르네요. 예,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8개 전력망 지역으로 나누는데 A등급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A등급 하나도 없어요. B등급 2개 있고 나머지 다 C, D, F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전력망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6, 70년대 그 원자력 발전소 한창 짓던 그때 구축된 송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낡았죠. 요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변압기 교체 수를 추정해 본 건데요. 202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러니까 수명이 50년 이상 된 변압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변압기가 40년이 지나면 고장 확률이 급증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40년 되기 전에 바꿔줘야 돼요. 근데 안 바꾼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교체 수요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교체 수요만으로도 엄청 좋아져야 되는 구간인데 왜냐하면 60, 70년대에 확 투자하고 그걸 그대로 갈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네. 교체 수요만으로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하다. 근데 교체 수요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파란색은 미국에서 육상풍력을 많이 짓고 있는 데고 요 노란색은 이제 태양광을 많이 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다 뭐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 러스트 중서부 러스트벨트 네. 지역인데 근데 사실 이쪽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진 않아요. 여기서 태양광 풍력 단지 지으면 서부나 남부, 동부로 송전망을 수백 킬로미터 이상 이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전력기기 수요를 촉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설 예정인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 지도라고 돼서 여기다 이제 전력망을 깔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전력망을 추가가 까는 되고 이유는 있습니다. 저기다가 발전소 같은 걸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발전소는 여기다 짓는데 수요처는 딴 데니까. 좀 저기 뉴욕이나 네. 이런 쪽으로 네. 보내야 되니까. 근데 보내려면은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 멀리 보내려면 하여튼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쫙 보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낼 때는 세게 보내지만 받는 사람도 이게 받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현진이 뭐 150kg를 던지는데 내가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감속을 시켜줘야지 손이 안 아프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받을 때는 또 감속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전력기기에도 사실 아까 뭐 초고압 변압기가 있고 중저압 배전 변압기가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제품별로 투자 사이클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대규모 송전망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초고압 변압기부터 먼저 깔아야 돼요. 네. 초고압 변압기 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거리 송전망 전력 케이블을 이렇게 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됐으면 장거리 송전망에서 가지치기해서 배전망을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네. 수용과까지 송전망은 보내는 거고요. 멀리 보내는 큰 배전망은 이게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제 받아야 나무 되니까. 줄기에서 그렇죠. 잔까지 잔까지 가나요? 가지고 네. 쏟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게 보내는 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을 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가지를 쳐야 네. 되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 보통 초고압 변압기, 그 다음에 초고압 송전 케이블, 그 다음에는 배전용 배전. 중저압 변압기가 들어가고 이제 중저압 케이블 이렇게 투자 사이클이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초고압 변압기 투자 사이클인 거죠. 이제 아직까지는. 시작이네요. 이제 그러면? 시작인 거죠. 아직 초기인 아하. 거죠. 근데 이 초고압 변압기 투자 사이클조차도
뭐 우리나라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미국향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많거든요. 네네. 업체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미 2027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받고 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2024년이거든요. 네. 2027년이요? 좀 있으면 28년 거까지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초고압 변압기 가장 앞에 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것도 27년, 28년까지 계속 대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군요. 왜냐하면 아, 과거에 그렇군요. 6, 70년대 그 전력 인프라 구축할 때도 한 20년 동안 열심히 깔았었어요. 그때도 한 20년 걸렸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도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이번에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비슷한 맥락인 게요. 우리가 원래 뭐 데이터 센터 전기화 되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거 알고 있었어. 좋아지겠지. 늘어나는 거 알아. 근데 AI가 또 붙어.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전력이 너무 미국에서는 노후화돼서 바꾸는 거 알고 있었어. 교체 수요 때문에. 네, 교체는 근데 또 알고 막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업사이드가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최근에 뭐 AI뿐만 아니라 좀 더 이런 전력기기 수를 촉발하는 계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변압기 PPI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변압기 단가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생산자 물가죠. 네, 생산자 물가니까요. 보시면 1980년부터 2024년 2월까지인데 변압기 코로나 단가가 이후로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이 이때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압기 같은 경우에 초고압 변압기가 말이 좋아서 변압기지 실제로 가서 보시면 집채만한 크게 수백 톤짜리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거의. 그게 잘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변압기라는 거를.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면 저기 네. 그 길 가다 보면은 전봇대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주상 변압기죠. 소형 주상 네. 변압기. 네. 근데 머스크가 그런 소형 변압기조차도 쇼티지가 극심하다고 했는데 이런 건물만한 초고압 변압기는 사실 쇼티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초고압 변압기는 건물만 한 거예요? 건물만 그렇군요. 하죠. 예, 무게만 수백 톤이 넘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면 변압기 이렇게 이어서 좀 이렇게 큰 단지 같은 거예요. 예컨대 보면. 이게 근데 초고압 변압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품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화 공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숙련공에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품이.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쇼티지가 안 풀리고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가격을 올려주면 돼요. 많이. 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려주면 네. 이거 안 하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기존에 하던 애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전력기기 시장은 전력 인프라는 안보랑 중요된 거라서 직결된 거라서 사실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미국도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튼 같은 로컬 업체들을 위주의 시장이었거든요.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 사실 미국에서 거의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단가도 못 받고.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저도 아까 처음 네, 만났을 맞습니다. 때 그때 당시 저도 효성중공업 탐방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현대인력도 탐방 갔었고요. 저는 그때 그 IR 담당자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분이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저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이번 분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분기도 실적이 안 좋고 저는 계속 2018년에 현대 일렉트릭이 파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 파산 안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었고 효성중공업도 그 당시에 이제 분할하고 나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 명함도 못 내밀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미국에서 전력기기 신규 수량은 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네. 국내 업체들의 미국향 실적은 22년 하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수주를 내다 보니까 미국 현지 업체들로는 캐파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까지 발주를 내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 현대 일렉트릭한테 많이 냈는데 걔도 캐파가 빨리 차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효승중공업, 뭐 일진전기 이런 업체들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대만에도 뭐 그런 전력기기 업체 있거든요. 그쪽에도 발주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포춘 일렉트릭이라는 대만의 이제 전력기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주가 차트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엄청나요. 거기도 대부분 이제 미국형 실적이 좋아져서인 건데. 네. 근데 요것도 똑같이 안보가 키워드네요. 그래서 안보. 중국산은 못 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딴 건 다 중국산을 써도 이런 전력 설비들은 중국산을 못 쓰는 게 안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올해 또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뭐 FBI나 뭐 그 CIA 같은 데서 정보부에서 합동으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의 유틸리티 산업들, 뭐 수도, 전력 이런 데에 많이 침투해 있어서 나중에 지정학적 경쟁 불안이 심화되면 이걸 셧다운 시킬 수 있다. 이게 사실 변압기나 전력 설비도 다 반도체에 들어가 소프트웨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다 백도어 하나 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중국 설비를 못 써요. 안보 이유 때문에.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우방국이니까 거기까지는 쓸 수가 있죠. 처음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무슨 전기가 안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안보인 게요. 그러니까 AI가 요즘은 이제 안보라고 네네. 얘기하는 건 모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기가 AI 없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이제 AI는 이제 전기가 없으면 못 써요. 맞아요. 코드 뽑으면 뭐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 중국의 스파이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뭘 쑤셔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죠.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중국산을 선진국에서는 안 썼지만 앞으로도 못 쓴다. 앞으로도 못 쓴다. 그래서 뭐 태양광 산업하고 달리 이 전력기기 쪽은 중국하고의 경쟁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중동 시장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현지 업체들하고만 경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현지 업체들이 캐파가 딸려서 한국, 일본, 대만 업체들한테까지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너무 재밌네요. 정력도 안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1980년부터 마찬가지로 24년 2월까지 미국의 전기료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게 미국 전기료에는 이런 전력망 구축 비용도 전가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력망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료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전력망이 낡아서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되고 또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안 하고 원자력이나 가스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은 또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력을 투자는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전기료에 전가가 되고 있다. 최근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최근에 그 연례 보고서 뭐 주총 같은 데서 산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셨대요. 산불.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비상장사 중에 퍼시픽코프라는 미국 서부 발전회사가 있는데 네. 얘가 송배전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여름만 되면 고온 건조하고 막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원인 중 큰 게 하나가 노후된 전력망에서 과부하되고 그러니까 막 스파크가 튀고 그래서 거기서 산불이 촉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산불이 왜 났나 봤더니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노후된 전선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전력망 소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아저씨가 산불 이러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산불 때문에 우리 퍼시픽코프가 적자가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못이 있죠. 진작에 좀 가야지. 네. 진작에 좀 교체하고 땅속으로 묻었으면 산불 안 났을 텐데 책임이 없진 않죠. 네. 어쨌든 그래서도 더 이제 전력망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산불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이클이냐. 맞아요. 네. 아까 제가 국내 업체들이 27년, 28년까지 수주 잔고가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슷한 얘기를 미국 현지 업체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튼이라고 하는 전력기기 업체 큰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업체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대로 캡처를 또 왔습니다. 영어로 써있는 제가 이제 간단히 번역을 해드리면 2021년 이후에 23년 말까지 미국에서는 누적 9,3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200조 원 정도의 제조업, 전력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들 중 55%가 뭐 IRA, 그 칩스 반도체법이죠. 그 IIJ라고 하는 인프라법. 요 세 가지 법안들에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떴는데 이 중에서 약 18%만이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삽을 뜬 게 아직 1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아까 뭐 국내 업체들이 20년대 후반까지도 잔고가 차 있다고 한 거랑 사실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인 거죠. 2023년 4분기니까 얼마 전이네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2월 1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게 2021년 이후로 북미에서 1,200조 원 규모의 네. 이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18%만 착공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아직 삽도 못 썼다는 거네요.
나머지 한 80%는 삽도 못 뒀다 이거죠. 바이든 행정부 법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 대주기로 한 거야. 이런 거니까.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데 보조금 받았는데 안 할 리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하긴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안 하면 또 AR을 못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네요. 예. 만약에 보조금 없다 그러면 사실 마소 같은 데가 자기네 사비를 엄청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 보조금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 18%만 한 거니까 이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갈 길이 태산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실적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업체들의 주가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튼이라고 하는 이제 전력기기 회사, 퀀타 서비스는 전력망을 구축해주는 뭐 EPC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자력 기기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죠. 네. 요거랑 S&P 500을 비교해 보면 다 뚜렷하게. 주가가 좋아요. 뚜렷하게 좋습니다. 사실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기업들, 엔비디아나 그런 몇몇 기업들 빼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좋았었네요.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 금융위 때 하도 크게 말아먹어가지고 망할 그죠? 뻔한 기업인데 잭 웰치. 네. 오래된 그렇죠. 기억이죠. 추억의 한 명이죠. 맞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사업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4월 초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오늘이죠. 네. 하나는 GE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항공기 부품 만드는 업체고 하나는 GE 베르노바라고 해서 에너지 사업부인데 그 베르노바 법인은 뭔 사업을 하냐면 풍력 터빈도 하고요. 가스 발전 터빈도 하고 원자력 터빈도 하고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데 필요한 거는 태양광 빼고 다예요. 거의. 그래서 사실 미국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업체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이게 G가 분할이 돼서 베르노바요? 베르노바입니다. 베르노바. 이 회사는 아예 그 인디케이터 같은 회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전력 인프라를 하는 그런 회사로 분할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업체도 보면 전력기기 쪽이 특히 좀 좋아요. 신규 수주가 많이 늘고 풍력도 육상 풍력 위주로 해서 이제 분기 흑전은 작년 하반기에 한 상황이고 가스랑 원자력은 조금 그냥 밋밋한 상황인데 사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가스랑 원자력에 더 힘을 준다고 해도 얘는 수혜인 거죠. 그러네. 예, 뭐 어떻게 되든 수혜인 거죠 얘는. 네. 그리고 유럽도 사실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좀 미국보다 정책 효과 발현이 느려서 주가도 조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스위스의 ABB,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유로 스톡스 지수보다 좀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지멘스 에너지는 얘도 GE처럼 풍력 터빈하고 전력 기기를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풍력 터빈에서 작년에 손실이 많이 나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번 확 주저앉았다가 네. 최근에 좀 빠르게 캐치업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처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업체들의 이 가능성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오늘 전력 인프라 포함해가지고 에너지, 친대생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많은 보시는 분들의 이제 찜찜한 어떤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 질문 왜 안 나오는 거야라고 했던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 앞서도 말씀드린 트럼프 때도 막 늘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니야 트럼프는 막 엄청 막 풍력 싫어하고 제 기억에 트럼프 자서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영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 치는데 좀 풍력기 그거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골도 배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한다든지 풍력 발전기에 새를 죽인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기후변화 식으로 협약도 탈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 주가들은 결국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트럼프나 공화당 후보가 이제 집권한다고 해서 이 재생에너지 쪽 전력기기, 뭐 태양광 풍력 전력기기는 사실 영향받을 게 거의 없고요. 전기차는 아마 악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앞선 장표에서 이미 트럼프 때 한번 보여주셨죠. 태양광 풍력 늘어난 거 보여드렸죠. 맞아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의 세액공제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태양광 투자 세액 공제는 트럼프 때 기간을 한 번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 육상풍력도 보시면 세액 공제를 한 번, 두 차례나 연장을 해줬고요.
해상 풍력 세액 공제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사인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정책은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해줄 거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이 2033년까지 풀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보니까 2033년이네. 2034년부터 조금씩 깎여요. 네. 이 그림이 조금씩 해주다가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막아버렸네요. 네, 2033년까지. 그래서 트럼프 때도 뭐 정책은 전혀 뭐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도가 두 개 떠 있는데 왼쪽 지도는 미국에서 육상 풍력이 하기 좋은 입지인 곳을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 지도는 태양광을 하기 좋은 지역들을 녹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지도를 잘 기억하시다가 한번 합쳐보세요. 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아하. 지금 보시는 지도 보시면 빨간색 지역이 뭐냐 하면 네. 공화당 지역임과 동시에 아하. 풍력하고 태양광하기 좋은 지역들. 반대로 파란색은 민주당 지역인데 풍력 태양광 좋은 지역들. 딱 보면 공화당 지역들이 풍력 태양광 투자하면 오히려 더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실 지금도 투자가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고용하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공화당에서도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한 그림이네요. 이 그림을 합쳐보면 왼쪽이 풍력, 네. 그리고 오른쪽이 태양광인데 이걸 딱 합쳐보면은 합쳐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사실 사실 다 빨간색이네요. 다 빨간색이죠. 사실 IRA 정책을 해서 발생한 투자액의 한 50%가량이 이 공화당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공화당 사람들 태양광 풍력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지역구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트럼프 1기 때 오바마 케어 폐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무산됐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지역구에서 투자 일어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공화당 지역구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 많고 전력 인프라 깔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 다 공장 짓고 있는데 이거를 엎어버린다? 자살골이거든요. 자살골이네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전기차 쪽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게 네. 이 풍력 태양광 쪽은 고용 유발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재정 정책은 사실 내수 고용과 투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시건주가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메카인데 아하. 미시건주에서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뭘 하고 있냐? 전기차 전환 과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사람들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아, 사실 이게 재정 정책 쓰는데 사람을 자르면 이게 역효과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연비 규제를 원래는 되게 세게 하려다가 좀 완화해줬죠. 사실 이게 좀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미국 현지 업체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연비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GM 포드 입장에서 전기차를 좀 덜 팔아도 벌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전기차에 올인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전기차 정책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감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감속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생각엔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에 전기되려고 하면 이 뭐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원전 수명 연장이나 전력 인프라 까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실 그것부터 해서 저탄소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나서 전기차를 까는 게 사실 순서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책 우선순위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전기차에 밀리고 있다. AI랑 전력 인프라 구축이 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저 AI랑 전력 인프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네, 이게 맞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대전제까지는 네. 왔으니까 그죠? 네네. 뭐 캐즘이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역성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떨어질 있다. 수는 있다. 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전기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전기요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전기료도 보시면 전기료가 이렇게 높은데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 타면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전기료 다운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기 많이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고 밀린 전력만 투자 빨리 해야 전기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산업을 위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말했다시피 변압기 열심히 만들어서 전력만 빨리 구축하고 발전소 빨리 지어서 전기료가 떨어져야 사실 전기차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전력 인프라를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지만 뭐 태양광뿐만 네. 아니라 지금 에너지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ESS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분야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4분기 실적 보고서 테슬라를 따보면요, 그 에너지 사업부, 뭐 ESS 태양광 같은 거 하는 사업부의 OPM이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사업부를 상회했어요. 처음으로 크로스가 났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영업이익률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슬라라는 회사가 워낙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로봇 회사예요, 무슨 AI 회사예요, 무슨 회사 말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차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사실 이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를 이제 팔아먹는 입장인데 네. 이게 묘하게 지금 이게 약간 오프셋되고 있는 거죠. 옵셋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테슬라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도 IRA를 폐기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지출 추이를 2010년부터 2028년 전망치까지 나타내는 건데 네. 2010년대에 보시면 미국의 재정지출이 계속 줄어들죠. 사실 이때는 재정지출을 안 해도 연준에서 그냥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막 싸게 뿌려대다 보니까 네네. 그것만으로도 경제 성장이 나왔어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사실 지금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한동안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 성장 엔진이 꺼진 거잖아요. 2010년대에 이끌었던. 근데 그 빈자리를 이 재정 지출이 재정정책이. 채우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통화 정책이 약해진 만큼 재정 지출이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재정 지출이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되느냐? 보시면 이 왼쪽에 이 막대 차트는 미국의 IIJA라고 해서 21년 11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법 통과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 금액이 제일 큰 게 도로 교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그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 오른쪽의 파이 차트는 이게 미국의 IRA 22년 8월에 통과된 거 보시면 대부분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를 3개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프라,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 근데 요 세 가지가 방금 전까지 저희가 열심히 떠들어댄 내용들이 요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안보 측면에서건 기후 변화 대응에서건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건 뭐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건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당이 된다고 해서 바꿀 거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싹싹싹 엄청나게 시원하게 긁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